네, 지금 현재도 이탈리아에서도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결과가 나올 텐데 이 결과 여부에 따라서 또 오늘 우리 외환 시장도 분명 영향을 받을 겁니다. 세계 경제 거시 변수의 총합인 외환 시장을 전망하고 투자 전략을 함께 세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치적인 변수까지 들어오니까 참 고민이 되는 주간인데 네. 바로 한번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정치적인 변수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환시장이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지금 1,400원은 뭐 단방해 주려고 네. 1,420원, 1,45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러다가 또 1,500원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킹달러를 넘어서 슈퍼달러로 가는 건 아닌데 추가 상승, 이게 또 추가 상승이 주식이면 좋겠지만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그 미래를 짓기 위해서는 과거를 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네.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페드의 그 금리와 달러, 킹달러를 계속 연관시키고 있는데 네. 이게 원칙적으로는 사실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달러라는 거, 환율이라는 거는 수급과 공급과 수급의 문제고, 환율은 그 금리는 경기 문제인데 이렇게 맞물렸던 이유를 좀 보니까 비슷한 시기가 2004년도 한번 있었어요. 2004년 6월 달부터 2006년 6월 한 2년간 그 매월 0.25%씩 올려서 1%에서 5%까지 올린 때가 있었거든요. 페드가. 이때를 되돌아보면 이때는 사실은 달러가 이렇게 강세가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왜 강세가 아니었을까? 지금 왜 강세일까? 미국의 페드가 학습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때는 시장에 0.25%씩을 계속 올려도 그 달러의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달러라는 게 잘 보시면 전 세계에 달러 100이 있다면 한 30%만 미국에 있고요. 나머지 한 70%는 외국에 있습니다. 그 외국의 수급에 의해서 달러는 환율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무리 사실 금리를 올려도 70%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지 않는 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근데 미국이 학습한 게 뭐냐면, 조금씩 올리니까 움직이지가 않네? 이런 식으로 갔다가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최근에는 빅스텝으로 가면서 이 환율을 좀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환율을 움직이는데 국가별로 보면 좀 상이한 면이 있어요. 네. 특히 우리나라 패턴이 우리나라 이미 선진국으로 편입됐다 그러지만 우리나라 환율은 신흥국보다 더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신흥국이라 하면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차이는 뭘까? 그쪽은 자원이 있거든요. 예. 달러라는 게 외국에서 우리가 자원을 사오고 네. 식품을 사오고 사와야 되기 때문에 달러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다른 나라보다 이렇게 환율이 굉장히 급속도로 오르고 지금 8개월간 통계를 내보면 일본보다는 물론 오르지 않았지만 일본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거의 제로금리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제금리. 네. 달러 올라라 이거예요. 자기는 자기들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은 이 환경에서 번외로 두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수출 개방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G20 국가 중에서 수출 의존도, 수출 개방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환율에 가장 민감하고 가장 빨리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게 사실 문제잖아요. 저는 아까 이제 초대 말씀하셨듯이 1,450원, 1,500원까지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연말까지. 예. 지금 그 미국의 그 달러 대비 이런 페드의 움직임을 보면 미국 국채 금리하고 가장 지금 정합성 있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까 앵커 브리핑 이야기하셨듯이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국채 금리의 상한가까지 아마 같이 연동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그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세계 각국이 환율을 방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도 98년 이후에 처음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고 스웨덴도 금리 올리고 영국도 올리고 계속 마이너스 금리 유지하던 스위스마저도 맞아요. 금리를 올리면서 환율 방어에 그야말로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데 네. 그나마 그래서 지금의 달러가 이 정도 수준인 것인지 아니면 세계 각국의 노력이 좀 영향을 끼쳐서 킹달러가 좀 속도가 좀 조절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방어전이 좀 영향을 저는 줄까요? 그 1차 방어전이 끝났다면 지금 2차 방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차 방어전. 예, 2차 방어전은 뭐냐면 우리가 그 대외 악재가 막 있을 때 사실은 국가들이 반대 현상을 벌이거든요. 자기 달러, 자기 환율을 높여가지고 예. 수익을 챙길 건데 지금의 상황은 역환율 전쟁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 2차 방어전이 이제 시작했어요. 그전에 시작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1차 방어전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금리를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 잡는다든지 같이 연동되었다면 지금 이 정도가 되니까 유럽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들이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환율 전쟁이 2차 방어전을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도를 이력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방어전이 남아있다. 네. 방어전이 남아있다는 건 킹달러가 좀 저지될 수 저지하려고 있을 노력을 하는 거죠. 여지도 있다 예. 이렇게 그런데 받아들일 수 뭐 이미 연준에서는 4%는 무난히 갈 것이다라고 그냥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연말까지. 그때까지는 각국에서 역환율 전쟁을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역부족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리 차가 워낙 가파르게 벌어지니까.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최고의 환율 전쟁에서의 승리는 각국의 이제 성장률이 올라와 줘야 돼요. 그렇죠. 성장률이가 미국보다 더 강한 성장률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미국의 경제 지표가 워낙 탄탄하잖아요. 예, 좋죠.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계속 마이너스인데 미국은 뭐 소비라든지 고용이 워낙 좋으니까 뭐 긴축도 긴축이지만 성장이 미국만큼 나오는 나라가 없다라는 게 지금 사실 제일 문제인 것 같거든요. 뭐 되려 이제 뭐 당 대회 이후에 중국이 강하게 정책을 드라이브를 건다든지 유럽의 정치 리스크가 예상과 달리 조금은 뭐 지금 출구조사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우리 우려하던 대로 우파 정당이 이제 될 가능성이 25% 이상 높아졌는데, 그러니까 득표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국회의장을 이게 총리가 되는데 극우는 극우고 네. 전체적인 EU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변수를 갖고 간다고 하면은 예. 조금은 안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이 성장과 금리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서 그래서 약간은 킹달러가 단기로는 좀 끝나지 않을 가능성에 다들 예상을 끝나지 하시는 것 같아요. 않는다. 네. 계속된다. 그래서 우리 환율이 1,500원은 기정사실. 뭐 일 거라고 1,500원까지 예상을 해야 되지, 말씀하시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또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예, 네. 저희 지금 막 나온 속보입니다. CNBC에 따르면 이탈리아 선거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극우 정당이 출구조사에서 지금 1위를 기록했다. 투표가 끝났군요. 투표가 끝나서 이제 곧 결과가 잠시 후에 나올 텐데 출구조사에 따르면 극우 정당이 예. 집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막 CNBC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신중호 앵커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탈리아 형제들이 사실 예.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정당이었거든. 아무도, 예, 저희가 이게 거기까지 신경, 우리 정치로도 머리가 아픈데 이탈리아 정당까지. 근데 아직은 이제 예. 정부 구성을 하려면 10월 말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남았다는 거랑 10월 말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또 엄청 괴롭히는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도 유로화에 대해서는 또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페로티가 깨졌는데 네. 더 깨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럼? 저렇게 되면은 탈 이후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탈리아가 아니라 화살은 이제 독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그렇죠? 유럽 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인 분열, 거기다 스웨덴도 사실은 극우 세력이 득세를 했고 이탈리아까지 나오는데 문제는 이 독일 쪽에서 극우가 올라오게 되면 예. 유로화 붕괴 얘기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로화는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결석이 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결석이 됐기 때문에 좋게 본다면 독일까지 얘기가 나온다면은 미국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쁘게 본다면 독일까지 얘기가 나올 때까지 또 정치적인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라서 가장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국면이다. 심지어 유로존 붕괴 얘기까지 결국에는 또 나오게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는 가장 어려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근데 또
계속 킹달러 얘기를 하면서 네. 환율 1,500원까지 기정사실화다. 근데 저희 오늘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1,500원까지 오르면 꼭 먹고 알 먹고 아니냐. 환율 수혜 기업을 찾으면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러게요.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는 네. 수출 기업으로 구성된 네.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적정 수준까지 올라야 수혜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수혜를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인 건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정말 있을 것인지 대표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수혜를 보려면 이런 구조를 가져야죠. 예를 들어서 수입은 적게 하고 그러니까 수입한 제품은 원가액 최소한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매출에서는 사실은 수출이 많은 기업이 당연히 수혜를 보겠죠. 네. 그나마 이제 그렇게 가를 볼 수 있다면 뭐 자동차 조선, 그다음에 바이오 그리고 이제 OEM 하는 기업들이 좀 OEM. 있죠. 예, OEM 하는 기업들 정도가 될 것인데 예를 들면 의료업체 네네. 얘기하시는군요. 이 정도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서는 수혜를 보겠지만 그렇죠. 이제 수준이 넘어선다면 여기도 수입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류체인에서 당장은 뭐 그 정도 업종에서는 수혜를 분명히 볼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종은 우리나라 내수보다 훨씬 수출이 큰 업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수혜를 볼 것이고 아마 3분기, 4분기에는 영업이 굉장히 과도하게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조선 같은 경우는 조금 별개인데 조선은 이 결제 조건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수주를 했다고 해서 바로 결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넘겨줬을 때의 그 결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 넘겨주는 그 배를 그 선사에 넘겨줬을 때의 타이밍이 언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조선은 조금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 당장은 자동차하고 바로 수출할 수 있는 OEM 업종 그다음에 바이오 업종도 달러 수혜주는 강달러 수혜주는 분명히 볼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보통 리서치 센터에서 자료 만드실 때 이렇게 그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환율 외환 시장의 레인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올라야 수혜이지 이게 그 이상 오르면 지금 꼭 먹고 알 먹고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수입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고 들어오는 환율로 인해서 무역 수지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환수혜를 본다라는 거는 그래도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으면 가격 경쟁력을 갖는다는 거지. 다 이제 수요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환율이 계속 높아진다는 거는 수입 비용만 높아지는 그렇죠. 그런 네. 이슈다 보니까 각 국가마다 그리고 각 업종, 기업마다의 환율은 렌즈는 다 다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예상보다 빠르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조금 이게 뭐랄까 당황스러운 거죠. 원래 올해 처음 들어왔을 때 1,400원을 예상한 기업은 없었을 거예요. 없었죠. 뭐 좀 아주 폭넓게 보신 분들은 한 1,300원까지라도 1,250원을 그렇죠. 가지고 보통 작년에 자택을 예. 다 짰죠. 예. 그러면 한 150원 이미 조금 네. 벗어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조금은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국내 기업들이 아까 뭐 달러 완성 코스피로 40% 이상 하락했다고 했다는 부분은 뭐냐면 일례로 우리나라 1등부터 한 50등까지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제 처참한 수준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참한 수준에서 2, 3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 생각보다 괜찮은 매출액이 나오게 되면 네. 주가야 뭐 이렇게 상당히 바닥에서 좀 움직임을 보이긴 하겠지만 실적이 어떻게 나와도 조금은 버텨낼 수 있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런 자동차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네, 자동차. 미국으로의 수출이 많으니까 네. 생각보다는 괜찮게 나오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자동차 쪽에서 좀 있지 않겠냐 정도로 보고 있죠. 제가 그 앵커가 소개하는 종목 이야기를 하는 코너에서 이전에 한세 실업을 노리죠. 올해 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강해지면 그 수혜를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대체로 수출을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갭, 바나나 리퍼블릭, DKNI, 게스와 같은 미국에서 많이 소비되는 옷을 맞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 경기만 양호하단 말이에요. 미국 소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에 기대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오를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다름 아닌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사야 하는 한세실업과 같은 의료 의료죠. OEM 업체가 아닌가라는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뒤로는 주가가 크게 뭐 오르지 않죠. 많이 한 번 네. 빠지고 더 움직이지 않고 계속 박스권이에요. 이런 기업들도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전체 크게 보면 이런 예. 거죠. 아까 그 환율에서 유일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 국가가 러시아, 뭐 멕시코, 브라질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원유나 원자재 중에서도 오일이나 케미칼 이렇게 그쪽에 수입하는 그런 환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불리하겠죠. 반대로 지금 환율에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다른 원자재 국가들도 환율이 좀 떨어진 곳에서 수입하는 업종들은 그나마 좀 유리하고, 왜냐하면 그걸 받아서 비슷한 가격에 받아서 달러로 팔기 때문에 그건 유리한 거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자동차, 바이오 쪽 좋은 거고, 한세실업이나 영원무역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오다를 미국에서 받아서 생산을 그 OEM 국가들은 대부분 원가가 뭐냐 하면 원사도 있지만 그 인건비가 대부분 그 원가예요. 대부분 베트남이나 뭐 캄보디아, 동남아에서 하기 때문에 그 원가가 그 국가도 환율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가 마진은 비슷한데 매출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좋아지는 이런 효과이기 때문에 비슷한 게 사실 또 바이오가 그렇습니다. 바이오가 사실 OEM이란 말이에요. 예. 비슷한 효과이기 때문에 OEM 업체나 ODM 업체를 갖고 있는 쪽은 좀 유심해서 이런 시국에도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PD님께서 달러 강세 수혜가 예상되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네. 이제 한 기관에서 정리해 놓은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W 게임즈, 셀트리온 헬스케어, LS 세미콘, LNF, LG 디스플레이, 해성 DS, 지누스, 한세실업, 드림텍, 삼성전기, 코스모신소재, 대체로 에코프로비엠, 자화전자, LG이노텍. 2차 전지들이 많이 보이네요. 2차 전지가 많이 보이고 또 경기 민감한 그런 기술주들도 있고요. 네. 그러네요. LG 이노텍, 삼강 M&T, KMW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이게 저는 근데 진짜 달러 강세 수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매수할 만한 용기를 얼마나 가지실 수 있을지. 이 달러 강세에 예민하다는 건 그만큼 경기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일까라는 생각도 좀 해요. 일단은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줘야겠죠.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주고 실적 시즌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매출이 괜찮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에요. 시장이 언제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사실 지난주에 보시면 코스피가 지난 6월 저점까지 내려오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계산 방법에 따라서는 전저점을 깼다라는 네. 얘기까지 나오는데 추가 하락이 뭐 예상되는지 아니면 지금 가격이 되면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더 저점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합니다. 더 저점으로? 예, 왜냐하면 그 몇 가지 지표를 보면 우선 이게 시장 활성화되려면 돈이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거래 금액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20조 7조로 줄었죠. 그게 준데다가 지금은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도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금리가 오르면서 개인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저점은 좀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예. 그리고 현재 달러 강세라든지 금리 자체가 연말까지는 계속 오른다는 상승이기 때문에 이제 변수 하나는 예. 미국이 11월 중간 선거가 끝났을 때 상황이 또 어떻게 반전할까가 좀 조심스러워요. 한 달 반 남았는데 그렇군요. 분명히 그 변수는 이제 크게 반영할 것 같거든요. 그러겠죠. 미국의 패드도 결국에는 정치적 노름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을 본다고 하지만 독립성이 강하다고 하지만 정치적 그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곳이기 때문에 11월 중간 선거쯤의 변수를 한번 보고 대점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때까지 관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올해의 저점인 줄 알고 이제 들어가셨다가 45%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집계된 통계가 나와서 기사화가 주말 사이에 많이 됐습니다. 자, 저점인가? 지금 사도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신중호 앵커님이시죠. 저요? 투자전략팀장께서는 어떤 최근에 대답? 저는 이제 기관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봤거든요. 예. 확실히 조금은 기관마다의 성격이 달라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이를테면 집행기관이라고 하면 보험사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민연금 같은 네. 기관들은 지금 정도의 가격에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일례로 보는 게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 PBR이 0.2배, 0.3배입니다. 네. 0.2배, 0.3배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뒤돌아보면 저 정도 가격엔 샀었어야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조심스럽지만 가격대 자체가 9만 원이면 0.9배, 8만 8천 원이면 0.8배거든요. 0.85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PBR로 놓고 본다고 해서 샀을 때는 다들 저거 갖고 되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약간 집행기관에 계신 분들은 좀 지금은 좀 슬금슬금 긴 U자로 사야 되는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시는 거고 짧게 이제 자문사나 헤지펀드 스타일에서는 오히려 이제 쇼패팅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관도 다 달라요. 네, 그게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트레이딩을 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있고 데이 트레이더도 계시고 맞습니다. 아니면 6개월 이상 1년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예. 지금 가격에서 비싸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물론 개인 종목마다는 다르겠지만 그렇다면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주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익은 나잖아요. 그러면 자본이 늘어난 만큼의 주가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기대에 부합하진 못하더라도. 그래서 중기 이상을 바라보시는 6개월 이상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가격에서는 매도보다는 좀 보유하거나 좀 자금이 여러 개 있으면 조금은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지 않겠냐는 생각은 저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풋옵션 계약 구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그거는 그렇죠. 이제 얘기가 헤지 그래서 펀드들이나 나온 거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쇼패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 현혹돼서는 안 되겠어요.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는 방법도 있죠. 왜냐하면 예. 방향성이 확실할 때는 조금만 매도가 나와도 확 무너지니까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있죠. 좋습니다. 네. 이렇게 쌀 때 정말 가장 싼 가격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미 다 사버려서 그래서 계속 그냥 물려만 있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씩 매수해 나가면서 단가도 네. 낮추는 그런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외환시장과 또 우리 주식시장 전망을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